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런 아트 영화죠. 굳이 뭐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날씨 좋은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여기 QR코드 보시면 접속하셔서 감사인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느라 연연이 없으신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채팅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가 아주 생생한데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완성되지 않았던 거의 한국 촬영 버전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편집본으로 처음 봤었는데 저는 그 날것의 느낌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정식 개봉을 하고 관객들을 만날 거라고는 뭐 계획을 하고 찍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요즘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소감은 일단 신기하고 그냥 고마워요. 그리고 그래도 뭐 어떤 목적 갖고 그러니까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나를 소통하려고 했었던 목적 안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진솔함이 통하는 거구나 뭐 그런 보답을 받는 느낌 많이 고마워요 저는. 어떤 분들한테 제일 고마워요? 아시는 모르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이런 인상아닌가 이런 지휘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일단은 옆에 계신 배우자 니키한테 고마워하고 그리고 니키가 이거를 주변에 우리 지인분들한테 보여줬던 뭐 현민 씨도 그렇지만 그래도 N9의 주의 이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N9 힘으로 이 영화가 완성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또 숙제를 해가면서 나를 해소시키는 외롭지 않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 영화의 구도상 진솔이 담긴 나의 얘기를 외로울 때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쉬운 상태인데 사회 안에 돌아왔을 때 그 어려운 상태를 정말 솔직하게 나를 보면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상까지 타게 되고 진짜 그런 이거 영화적인 구도로 풀면 재밌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정말 느끼는 감수성을 어떻게 솔직하게 소통해야 되나 그런 숙제를 같이 풀려주신 분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친구들 빼고 이 음악 카피라이트를 푸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음악들 어떻게 다 한 건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 무슨 인디 음악가부터 독일에서 너무나 상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자유라는 그 곡 중간에 나오는 곡이 쉬운 판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풀려주셨고 제가 원했던 그 감수성과 저의 비전을 오로지 순수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라 너무 고맙죠. 사실 이 영화는 제작비보다는 후반 작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 영화로 기록되겠네요. 네, 그렇겠죠. 방금 뭐 과제를 하면서 즐겁고 고맙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봄쯤 촬영된 작품이고 그 한국으로 들고 오면서 한동안은 꺼내서 보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맞아요. 오자마자 그걸 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본인이 굉장히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에서 거의 뭐 토해내듯이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촬영 소스를 당장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나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촬영하는 과정에서 살짝 한 장 정도 노트 정도 적었고, 그리고 내가 나랑 대화했을 때 그 대화가 편집점 안에서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 대충 한 문장에 앞과 뒷말을 그냥 살짝 키워드로 적었고, 거기에다가 또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어가는 건데, 그게 대충 구조만 그냥 대충 써놓으면서 한 거지,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 뇌 속에서 있었던 이 감정에 전달하는 감을 가지고 계속 찍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씬이 시작하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씬을 뭐 어디로 넘어가고, 트랜지션들도 생각하면서 다 상상만 하며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뭔가 좀 이렇게 트랜지션이 껄끄러워지면 그래도 많이 찍자. 뭔가 이상한 것들 진짜 많이 찍었어요. 진짜 많이 버렸는데. 인서트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인서트로 네. 쓸 수 있으니까. 물론 몇 개 좋은 것도 썼고, 뭐 비둘기가 이렇게 갈매기인가 이렇게 지나가고, 거리 진짜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많이 찍었고, 그 뭐가 보이면 또 막 찍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겁이 났었죠. 와, 이 커다란 덩치를 이제 집중하면서 다 봐야 되는데 편집하려면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막 진짜 고열 있었던 상태에서 드디어 났는데 신나게 뭔가 해소하고 싶지, 다시 그 고열 상태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막상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촬영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래도 상상만큼 했네. 잘했네? 이런 느낌으로 으쓱거리면서 저한테 보여주셨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봤던 게 네. DMZ 영화제였었는데요. 확실히 느낀 게 그 집에서 볼 때는 텔레비전이 크긴 컸지만 네.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었거나 사운드가 최적화된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그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 영화를 보고 또 옆에 관객들과 함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감독님도 본인이 계속 편집할 때 보다가 편집실에서 보다가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카타르시스로 느껴지는 거죠. 편집실도 극장이 아니잖아요. 편집실에서도 그 후반 작업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 뭔가 하고 싶었던 기승전과 그 감수성 안에서 하고 싶었던 말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더 붙여가지고 더 명확하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뭐 색보정부터 사운드하고 그 사운드를 어떻게 쓰는 거하고, 뭐 없었던 사운드를 내가 녹음을 안 했지만 더 그 사운드 후반 작업 하시는 기사라고 부르나요? 기사님? 네, 기사님. 테크니션이 이렇게 다 해서 그 노하우에 제 감수성만 전달하면서 그 노하우에 좀 이렇게 믿어가면서 좀 많은 좋은 조언들을 받았죠. 네. 편집을 직접 하셨지만 또 편집 같이 해주신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 편집 기사님. 네. 그분과 가장 잘 맞았던 방향성이나 혹은 네. 약간 조율이 필요했던 지점이 있었거나, 왜냐면 내가 찍고 내가 네. 다 했던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제 3자가 봤을 때 네. 더 좋은 거리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막 이렇게 찍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뭐 음악이든 연기든 이 필메이킹이라는 매체 자체가 팀워크이거든요. 진짜 극장까지 걸으려면 무조건 팀워크이니까 많은 뇌들이 의견을 내야 더 좋은 더 베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내 자식이 안 되고 혼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로.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말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명백하게 기억났었던 게 그거 말고는 그냥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작품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의견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태우 감독님은 굉장히 그 의견들을 되게 어떤 분들은 엄청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는 거는 창작자에게. 그런데 굉장히 스무스하고 편안하고 네. 플렉서블하게 받아들여 준다. 네. 별로 곤란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단련된 건가요? 네, 왜냐면 옆에서 니키가 예. 제일 이제 냉정하고 근데 네. 이제 제일 비판을 제일 효율적으로 해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어떤 미학적인 서열 안에서 현대미술을 제일 높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치거든요. 모든 분야 뭐 개인 취향에선 다 안 그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옆에서 사람들을 그런 거를 해주는데 그때는 뭐 프라이드인가 뭐 자존심만 내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들어주고 제일 좋은 제가 생각했었던 감수성 안에서 베스트 결과가 내 의견보다 좋으면 그거를 선택하는 그 결정도 감독으로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내 아이디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감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의견을 듣는 게 뭔가 많은 의견을 들어야 더 많은 감수성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이 생기고 더 많은 색깔도 생기고 사실 감독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듣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정확한 거를 찾아내고 선택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게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행력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눈, 저는 이런 게 감독님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작사 이름이 태오닝 모라고 되어 있는데 네. 태오, 니키 모모 네. 네, 이렇게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시작하실 때 보셨겠지만 리드 필름이요 타이틀 로고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 로고도 그렇지만 그때 나오는 음악이 저는 되게 태오 니키스럽다? 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수상쩍고 짓궂고 개구장이 같은데 힙한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저하고 니키하고 일단은 80년도 그 시대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레트로적인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느끼고 자랐기 때문에 좀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노스텔자를 항상 좀 좋아하고 그때 당시에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살짝 마이너 튠해서 그런 에코를 넣으면서 그래도 전자 음악처럼 들리면서 조금 이제 그 전자 음을 더하면서 좀 현대로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힙하게 만들자. 멜로디는 제가 만들었고요. 태블릿 PC에서. 네, 이거도 어떤 사운드 뭐 기사님과 이런 과정도 안 거쳤어요. 그냥 오로지 태블릿 PC에서 압출하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니키는 이제 좀 더 로고 담당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니온 사인을 봤을 때 이렇게 80년도 영화를 살짝 상징시키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니온 사인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다양한 컬러들이 있었으면 살짝 약간 컬러감 좀 워시아웃이라고 하나? 예, 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위로 밑으로 이렇게 빗물처럼 이렇게 모아주면 뭔가 레트로하면서 멜랑콜리하면서도 되게 힙하고 현대 모던화될 수 있겠다라는 감으로 계속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물로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해내신 것 같고 저는 저 태어닝 모라는 레이블에 어울리는 또 다른 작품들 네, 그런 작품들이 꼭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작품들이 또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사실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결정과
로고까지 만들면 그 로고가 브랜드가 돼버리고 거기에 관한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화사들이 있지만 뭐 이제 더 유명한 미국 영화사를 보면 A24가 딱 나오면 아 이런 영화가 기대된다. 포커스 피처가 딱 나오면 그 아웃도 포커스의 그 불빛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름답고 플랜 B는 아주 투박하고 그냥 브래핏의 비 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플랜 B만 뜨면 아 이런 영화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신뢰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얘기도 미리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뭘 남길 거고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콘텐츠로 시작하고 그 전에 이제 광고도 그렇고 뭐 예고편도 그렇고 그 스토리텔링이 이제 그때부터 물론 상품적인 상업성이지만 거기서부터 기승전이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설레게 만드는 그런 요즘 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폰으로만 촬영을 한 영화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갤럭시. 갤럭시였어요? 네. 갤럭시였다고요? 갤럭시 폰의 촬영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겠네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네. 좀 그때 이렇게 갖고 놀았던 몇 기능만 알지. 또 좀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저도 막 식상해서 하기 싫거든요. 그냥 편리한 거를 좋아해요. 편리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하이팔랩스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으면 대부분 편리성을 위해서 핸드헬드로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좀 더 영화적인 구도를 원했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삼각대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넘어가면 컷할 때 그 컷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구도가 너무 이미 쓰는 기구가 너무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제일 보수적인 스타일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조금 더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야 조금 더 저도 스스로 좀 더 노력하게도 되고.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역시 유태문은 뭘 해도 제대로 하는구나. 그냥 함부로 하질 않네라는 생각이 든 게 방금 딱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N차 관람 하셨겠지만 그 찍은 사람의 시점으로 한번 봐보시면 되게 재밌을 영화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익숙한 화면 전환이나 컷의 연결이어서 그냥 넘어가지는 신들이 있어요. 가령 호텔에서 나가면서 마트로 가는 장면 있죠. 그거 근데 보세요. 그 3번 끊어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1인칭, 그 다음에 호텔 로비 그 입구 쪽에서 풀샷, 그리고 바깥쪽에서 넓은 풀샷.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끊고 가고 삼각대 세우고 또 걸어가고 그거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현실을 한번 재현한 거죠. 그리고 처음 딱 그 순간에 잠 자고 소셜 디스턴싱 밑에 그거 뜨고 그 안전에서 턱 소리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또 핸드헬드 한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간다 그 설레임을 주려고 해서 가다가 끊고 그 문 바깥에다가 펴놓고 그 문 나오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구도가 다 머릿속에서 잡혀지는 거죠. 그거를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었던 노력은 있었죠. 계속 여기가 핸드폰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서 나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연기할 때 일로 나가야 되는데 빨리 또 돌아와서 이제 핸드폰 끄고 누가 혹시나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불안함 안에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네. 산에서 제가 저렇게 빨리 운동을 안 하거든요. 네. 누가 가지고 갈까봐 제가 빨리 뛰어 올라갔다가 빨리 뛰어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찍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영화이고 그런 걸 보면 천상 배우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이
내가 고립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이 시간을 기록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1인칭 관점의 샷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태호님은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피사체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딱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됐을 때 제가 주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 감수성이 이야기 안에 담겨지면 제가 제 몸을 그냥 매체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냥 제 마리오넷이라고 할까? 이거 뭘 전달하기 위해서 한 배우인데 단지 이제 그 혼돈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가서 이제 이거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죠. 계속 머릿속에서. 아까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그 장면 연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본인이 촬영 기기도 한정되어 있고 주인공도 출연자도 본인이고 혼자였고 특히 그쪽 장면에서는 그리고 또 혼자 모든 걸 이거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뭔가 변주를 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앵글의 변주라던가 프레임의 변화라던가 호텔방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뷰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였고 또 그런 장면 연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소나무였어요. 감독님은 어떤 장면들이 어떤 연결들이 내가 생각해도 조금 탁월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고마워요. 사실 일단은 저 그림자 저 태호가 제 태호보다 제가 예를 들면 오디션 씬을 찍었을 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보다 조금 더 갑이다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제 아이라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하면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제 아이라인이 일부러 조금 이 카메라 윗부분에다가 뒀거든요. 저를 찍었을 때. 그리고 이 친구로 되면 이거를 이제 돌려서 제 아이라인이 이제 살짝 이런 밑에다가 뒀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라인은 한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꼬라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감인 거죠. 네, 살짝 이렇게 부각해서 네. 이렇게 밑으로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올려다보는 건데 그 미세한 차이를 이제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을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니까 무의식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냥 따라가게 되네. 이 사람이 조금 더 위축돼 있고 이 사람을 리드를 해주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소나무 그 트랜지션도 우리 집에서 우리하고 재훈이랑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 있는 소나무의 가장 비슷한 소나무를 제가 찾아다닌 거예요. 네이버 맵에서 찾았어요. 네이버 맵에서 들어가서 여러 산들을 막 보면 그 로케이션 헌팅은 집에서 그냥 이걸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거리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뷰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다녔어요. 나무들 보면서. 그래서 관악산을 찾았고 관악산 꼭대기 있는데 그 트랜지션을 위해서 꼭대기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 꼭대기 가서 그거를 찍고 그리고 편집으로서는 이제 그게 꼭대기 아닌 척하면서 이제 계속 그 산을 올라가는 거를 그 뒤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죠. 우리 영화의 그 기승전을 위해서. 네, 근데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감독들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편집실에서 괜찮은데? 좀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방금 그 두 명의 태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 신태호라고 부르시던데 제가 이제 만들었었던 동안에 제 노트에는 다 신태호로 적었어요. 신 같은 존재다. 저 갓의 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도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해서 이제 베를린 청사의 시의 오마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혼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시는 거의 마지막에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불법으로 어디 공사 사이트에 올라가야 되는 계속 안트wer프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했어요. 절로 어떻게 타고 올라가지고 집을 이렇게 훑어보고 문이 어딘지도 보고 그리고 공사 사이트는 어디로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밤샌 것 같아요. 이거를 찾으려고. 그냥 결국은 우리 호텔에서 그냥 했었거든요. 너무 무섭고 경찰들도 많고 코로나 때 어떤 배우가 이렇게 해서 그쵸. 잡히면 이제 뭐 이상한 거니까 그게 무슨 그게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거 찍었죠. 질문이 뭐였었죠? 말하다가 딱히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 신태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다. 신태호 네, 그게 아이레벨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레벨도 아이레벨이지만 네. 뭔가 계속 그 진짜 현실의 태호가 수세에 몰리는 기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연기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약간 짓궂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네. 그런 연기도 하신 것 같고 몸집도 커 보였고요. 더 그래서 근데 저는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 신태호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질문을 받는 사람, 거기에 응수하면서 계속 대답해내야 되는 그것도 쉽지 않은 질문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었었지만 연필을 떨어뜨리고 핸드폰 옆에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됐었잖아요. 연필이 떨어뜨리고 이제 편집해서 빔 드랍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더 거대하게 느끼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전 의자 위에 서 있었거든요. 몇 번 보셨겠지만 거의 머리가 천장이 나요. 거의. 그러니까 일부러 좀 더 크게 느껴지게 하려고 그런 기술들을 쓴 거죠. 저는 그 태우가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 약간 움츠려들기도 하고 약간 어떨 때는 뭔가 겁에 살짝 질린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솔직한 얘기를 그 이야기를 뭉뚱그리지 않고 솔직하게 펼쳐놓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 깊은 부분까지 갔다 왔다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이미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혼자서 어떻게 촬영하시고 카메라 설치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되게 대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산에서 누가 훔쳐갈까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 이런 부분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했으니까 설치를 해놓고 이제 카메라 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의 구도가 이 안에. 그러면 절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지 감으로 생각하고 한번 찍고 돌아와서 한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재세팅을 하던가 아니면 연기를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땐 뭐 6번째인데 자기 일곱 번째 나무에서 오른쪽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저를 보면서 계속 연출하면서 한 거죠. 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쓱쓱 보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공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혼자 한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있었다면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데 혼자 다 봐야 되니까 앵글이랑 근데 할 때는 하나도 힘들게 안 느껴져요. 재밌죠. 네. 너무 만족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국까지 와서 이제 사람들이 더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걸 또 붙여서 찍는다거나 혹은 혼자서 벨기에에 있었을 땐 행복하게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이상해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거를 꺼내놓는 작업을 용기 내서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냥 고립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여준다 생각하면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내 죽는다고 상상하면 하나도 용기가 겁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내 죽는다까지 상상이 가니까 와 이거 안 찍으면 큰일 나겠다. 사람들이 다 나를 내가 그냥 잊어버려지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힘들지 않았고 뭐 고민도 없었고 그냥 막 찍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팬데믹 시대에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생존법이었다는 저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많은 클래식 중에 오프닝 곡을 아카펠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라카펠라를 좋아했는데 원래 예프게니 키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그 로열 얼버튼 뮤직홀이라고 런던에 되게 큰 공연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도와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혼자서 너희들은 지금 나의 공간에 와 있고 즐겨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리스트, 파가니니, 라 campanella 하면서 치기 시작하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 20대 중후반 나이에 내가 그 나이 때 생각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그냥 헛질질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생각을 하면서 그 곡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피아니스트들의 해석 듣다가 보니까 이 느낌 이제 살짝 설레고 시작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정신없는 것도 하고 근데 뭔가 안정성도 주고 뭔가 멋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에 여러 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곡이. 그런데 그래서 이 매력을 느꼈고 그런데 그 중에 박지찬이라는 8살 먹은 9살인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8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하는 해석이 돼버리지 않은 이 살짝 러한 느낌이 그리고 딱 이렇게 뭐 담백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파워풀하지도 않고 그래서 딱 이 곡을 쓰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안정감을 주는 네.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과거의 태호는 왜 그림자로 표현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뭐 많은 미술인가 영화 안에서 그림자를 상징적인 요소로 항상 자기 뒷모습인가 자기 과거로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유에서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단순해서 이제 신태호가 또 그거를 비난하는 거죠. 막 바보야 왜 너무 뻔하냐 이런 식으로 독일말로. 그런데 제가 이것도 오마주인데 사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님 워선 웰스, 워선 웰즈라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극영화도 많이 만드셨는데 에세이형 영화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 F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제목은 F for Fake.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자기 마술로 시작하고 마술하다가 자기 그림자로도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다. 그림자로 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딴 거죠.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타임랩스 촬영인가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공중 사이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찍고 있다가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라지고 나서 하늘 비행기가 떠가는 그 다음에 서울시내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장면들 중에 잠깐 막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해가 지나가는데 경찰이 없지?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 이거 15분, 20분 그래도 고맙게도 한 25분 안에 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실루엣이 살짝 천사가 자기 날개를 접고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라서 좋았었던 거고 그래서 트랜지션으로 좋았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본 아이디어가 제가 혼자서 벨기에에 있었을 때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태호가 벨기에에서 코로나 걸리고 죽었다라는 얘기로 바꾸려고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상징도 있고 굉장히 죽음이 느껴지는 그래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니키가 좋은 조언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집하면 안 되고 그런 해석하면 안 된다. 살아남고 그래야 더 재밌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안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는 하면서 끝나고 죽어버리면 그게 어떡합니까? 그게 원래 아이디어는
그 태호가 죽고 신태호 이제 서울로 넘어오면 제가 하얀 파카 입고 이렇게 차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 어둠 속에 그냥 까만 옷을 입고 그 옷을 벗고 하얀 파카를 입을까 생각을 했어요. 즉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거를 찍었었다면 이 영화 기승전결에서 어떤 한 부분의 태호를 벨기에에서 놔뒀고 상징적으로 버려냈고 새로운 그 신태호가 이제 태호로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라는 이야기로 돼버리고 맨 나중에 이제 벨기에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태호를 마지막으로 같이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만히 좀 이렇게 싱그럽게 끝나게. 근데 그렇게 안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가 처음에 편집본 볼 때도 무의식의 그 죽음을 봤는데 그 고립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기저에 깔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홀로 벨기에에서 락다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영화 만들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 전과 후에 이 영화를 보는 감상의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전과 후에 영화에 관한 감상이다. 감상. 네, 감상. 네, 이제는 편집 마무리를 3, 4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넘겼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감수성을 그냥 솔직하게 전달해야 되고 과연 이게 전달이 될래나라는 의심으로 저는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옆에 이제 계신 친구들인가 익히도 그렇고 보여줬던 사람마다 제가 원래 목적했던 그 감수성이 전달됐었던 그 결과를 보면서 살짝 자신감이 생겨서 이거 이제 넘기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한 챕터가 끝났거나 이렇게 책을 덮게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웃음은 뭐죠? 제가 말하면서 그냥 수줍어해서. 아 그래요? 그 약간 이런 거 궁금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질문에 내포된 것이 그 벨기에에서는 완전히 정말 차단된 느낌의 고립을 겪으셨다면 네. 최근에 아프셨을 때도 또 한 번 주변인들과 가족이나 친구들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경험은 또 어떤 시간으로 남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도 궁금하네요. 가장 질려버린 음식 뭐가 있을까요? 질려버리는 식?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싫어하는 그런? 네. 벨기에 있을 때? 벨기에 네. 있었을 때 오트밀이요. 견과류와 오트밀. 진짜 요리를 자주 하지를 못했었던 이유도 자주 못 나가니까 한 번 마음 먹고 나가서 장 보는 거고 나머지 시간 자전거 타고 계속 이동해야 됐었기 때문에 서 있으면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조리할 필요 없는 음식들 사게 되고 집에다가 그냥 그렇게 보관하게 되고 그거를 진짜 거의 며칠 동안 몇 끼씩 계속 빼온 거죠. 거의 해치운다라는 느낌으로 막 먹고 있는 뒷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영화 처음 봤을 때 태호가 팥을 사가지고 오길래 뭐 하려고 하는 걸까 했더니 대단하다. 팥을 쏘가지고 앙버터를 만들고 있다니 하면서 정말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놀렸는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인상적인 순간들은 먹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이고 또 그리고 그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해먹느냐도 이 사람 자체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고 자꾸 눈길을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넣냐라는 질문을 하면 제 인생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들어가는 거에 그냥 단순해요. 제 인생을 제가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찍고 편집할 때 그래도 일상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이 요리 장면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제 냉정하게 제가 저를 객관화시킬 때 단칼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나 필요 없나
이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트랜지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트밀을 2번 먹는 거를 보여주면 이미 그 2번으로 이 일상이 되게 지루하게 이거를 가지고 지루하게 먹는 거구나 느껴지잖아요. 딱 2번만 보여도 또 안 보여주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리 장면들을 넣었었고, 이 기승전결에도 맞고, 만두 만들었을 때도 신태호가 일반 태호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응원해주고 보살펴주는 느낌을 주려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사실 그 만두를 빚으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서 되게 쪼물쪼물거리는 거 많았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묵묵히 웃으면서 만드는 것처럼 편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먹는 장면 자체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안 보이지만 사실 그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느껴지는 그 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리스 버든의 빔 드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철골 구조가 떨어져서 바다에 꽂히는 장면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되게 좋아하는 퍼포먼스 아트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그 무의식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 작업 좋아할까? 글쎄요, 이제 이게 미학의 취향적인 그런 건데, 어떤 아티스트를 왜 좋아하는지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솔직히 제가 딱 그 예술을 봤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잘 쓰는 재료들을 보면 쇠나 흙과 시멘트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를 죽음과 삶에 관한 상징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경계선에서 크리스 버든이 항상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파워풀하고 동시에 너무 아름답고 더불어 너무 순수한 그 플레이풀ne스가 항상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 버든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상징성이 하필 제가 좋아하는 이 빔드랍을 맨날 유튜브로만 봤는데 안트웨페 미들함이라는 동네에서 설치 미술이 있는 거예요. 그거 2008년에 만들고 가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가서 이제 그때 코로나 아직 안 터졌는데 아직 벨기에가 락다운 안 되는 상황에서 뮤지엄에 가서 그래서 그 책을 샀고, 막 돌아가셨으니까 이 책이 더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일해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5유로로 샀어요, 그 책을. 너무 기분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서 뭐 타서 거기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뭐 얘기해서 가서 올라타서 막 또 이렇게 찍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티스트라서 제 기승전결에서 태호가 신처럼 혹은 천사처럼 느껴지려면 어떤 연결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뭘 올라타서 하늘의 장면을 그 다음으로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날아다닌다라는 상상을 자극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적합하게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요소들, 죽음과 삶, 제가 좋아하는 솔직한 이유, 기승전결해서 그 내레티브를 날아간다라는 거를. 그래서 영화 중간에 한번 그 에비던스, 그런 증명을, 그런 그림을 한번 넣으면 나중에 그거 마무리해서 저 그림으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상상에 같이 놓은 거죠. 확실히 이 영화가 개인적인 필름이기 때문에 유태어란 사람에 대한 아카이빙이기도 해서 그 관심이 있으시면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도 있고 많은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각자의 해석이 더해질 것 같아요. 저는 빔 드랍에 대해서 유태어 씨가 왜 이걸 끌리는지에 대해서 혼자만의 해석을 많이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감상도 나중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신태호와 대화할 때 특권적인 고통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궁금하다. 네. 이제 특권이라는 말은 번역했을 때, 영화에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특권을 쓰는데 그게 미국문에서 privilege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privilege가 긍정적으로 특권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해석하자면
그런데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게 돼요 요새. 특별히 미투 터지고 나서 소수민자들에 관한 그러니까 그런 공평성을 계속 미국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인 뭐 30대 남자가 프리빌리지가 많아서 너의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다에 관한 솔직히 사회적인 소셜 서열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네가 배우가 고통에 관한 얘기하는데 감히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네 프리빌리지인데 그 프리빌리지 안에서 네가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한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싶어서 그 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특권적인 보통으로 번역된 거죠. 네. 사실 그게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대화 속에서 특권, 죄책감 같은 표현들이 또 나오고 사치는 아니 럭셔리로 네. 이제 영어로 하는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배우이기 때문에 또 너가 사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굉장히 배우라는 업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15년 동안 무명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뭔가 잘 터졌는데 이 이야기를 객관화시켜서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면 누구나도 기나긴 노력 끝에 갑자기 빵 터져서 신데렐라처럼 잘 됐다라는 걸 우리가 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수민자, 뭔가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는 스토리니까요. 저도 그거 알지만은 그거를 막 이렇게 부려먹어서 이렇게 저를 어필하려고도 하는 거 아니고 그게 그냥 제 현실이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잘 돼가고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잘 돼가는 거에 관한 죄책감은 솔직한 제 마음이 있거든요. 감히 내가 지금 이루고 있으면 되나? 내가 이걸 이룬 거를 느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연예대전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주로서 작가님이랑 뭔가 대사가 뭔가 불편하면 뭐 바꿔도 된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재미있는 뭐 이렇게 결과를 만들자라는 추세인데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그러면 안 된다는 훈련이 너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연기자인데 왜 스타 같은 그런 자뻑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저에 관한 그런 거에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약간의 월권을 하고 있다. 그게 나 아닌데. 그런데 그게 편하게 즐기는 게 또한 제 커리어가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에서 이거 제가 편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가 내 욕심이고 뭐가 내 사치고 뭐가 내 도덕적인 그 가치관념 안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못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너무 많고 그 고민이 감정부터 시작하니까 그 감정을 이제 그 마지막 신에다가 담긴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혼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또 그걸 자문자답하는 분이라서 저는 그런 대화 장면들이 그래도 매끄럽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연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다큐라고 느꼈는데 왜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 요즘에 극영화 다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넘나들고 있고 서로가 서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혹은 감독님이 원하셨을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로 규정되어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장르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저는 에세이 영화라고 생각해요. 단지 대중문화 안에서 대중들한테 뭔가 편하게 어필을 하려면 우리가 뭘
쉽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를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단순화 규정시키는 걸 우리의 모든 몸에 배이는 뇌에 배이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거 다큐다 혹은 다큐 픽션이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의 한 부분이고 이 영화 사업 안에서 그 마케팅 키워드를 물론 팔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영화 아니라는 거는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게 이 키워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에 합리화시키는 상황이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소설가도 있고 그냥 리포팅에서 단순히 쓰는 사람 형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뭐 패티 스미스도 좋은 작가인데 그런데 작가님들이 에세이형으로 책을 쓰면 바탕이 자기 삶의 경험이었는데 거기에 부각되는 어떠한 상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자기 감수성에 그리고 자기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카테고리가 제일 적합하게 잘 맞는 상황인데 단지 에세이 영화를 어필하려면 그런 영화들이 영화 역사 안에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갸우뚱하게 되고 안봐 적어보려 뭐 그래, 티켓 부스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에세이 필름이라고 만약에 네. 홍보를 했다면. 네. 네. 아,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채팅방은 태호 감독님께서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화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멜랑콜리가 있는 디지털 영화가 없다는 볼멘 처리를 하셨는데 네. 본인이 만드셨네요. 네, 그런 사실은 있어요. 그때도 있다고 몇 개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러 대사로 이렇게 딱 치면 그리고 화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네 진짜 없네 이렇게 처음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보호망처럼 그렇게 대사를 친 것 같아요. 그 멜랑콜리한 감정이 편집할 때 전달이 안 된다면 안 돼도 그만 되면 성공했다. 그런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간은 결국 기억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 자체가 우리의 기억의 덩어리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엔트워프는 어떤 공간으로, 어떤 장소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엔트워프는 저한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하고 비슷한 감정인데 유럽의 모든 도시 그러지는 않지만 살짝 동유럽 경계선, 뭐 벨기에는 물론 좀 더 프랑스 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백인 문화 안에서 있는 멜랑콜리한 뭔가 이렇게 좀 살짝 그런 멜랑콜리한 도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도시 물론 제 상황이 제 색안경 통해서 이제 이 도시를 보게 되고 저도 제 색안경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보는 느낌도 있긴 없잖아 있지만 근데 그냥 암스테르담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멜랑콜리하고 좀 아름답고 너무 크지 않아서 자전거 타서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가 너무 적합하게 이쁘고 작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는 그리고 유럽에서 패션 캐피털로도 불리는 저기 패션 대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눈이 즐거워요. 네, 다니면서 눈이 즐겁고 많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고 건축도 너무 좋고요. 저는 태연님께서 되게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자기 객관화를 하고 웬만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평소에도 방금의 대답에서도 받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고립되어서 특수한 경험이 있고 이곳을 무대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는데 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 도시를? 그래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네, 이미 제가 보니까 네, 팬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제가 또 무대 인사문을 한 바퀴 볼 건데 네, 같이 따라다니는 팬 여러분들한테 일단 미리 고맙다고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여기 영화를? 꽤 계시네요. 그래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스스로 아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지루한 거를 싫어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재밌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많은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육대요 멋있다! 지금 단체 사진을